사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좀 넌센스긴 해요. 왜냐? 저는 이제 제가 정치학자니까 정치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 자체가 이게 약간 형용 모순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제의 기본 컨셉은 권력의 어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력기관들을 뜯어 놓음으로써 혹은 분리를 해 놓음으로써 각각이 서로가 서로의 이제 근원 자체는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제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 분립을 통한 어떤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제도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대통령제 앞에 제왕적이라는 표현이 붙었느냐. 아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 정권이었던 제3공화국부터 정확하게 제4공화국 유신체제 이후 그다음에 전두환의 제5공 정도가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 시절을 거쳤을 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법해요. 왜?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지명하고 또 3분의 1은 대통령이 원하는 단체에서 다시 올려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허울뿐인 권력 분립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과연 지금 제6공화국 지금 현재에서 대통령에게 그 정도 유신체제의 박정희 혹은 50대의 전두환만큼의 그 정도의 어떤 권한 혹은 권력이 있나? 글쎄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일하지 않을 뿐더러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지금 헌법은 실제로는 대통령에게 그 정도의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말은 약간 형용 모순이다. 그럼 나아가서 왜 이런 말이 이제 계속 나오고 그리고 왜 바꾸자고 얘기를 하는가. 근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겁니다. 대통령제를 바꾸고 싶냐. 아니면 대통령제는 그냥 두는데 이 제왕적 같은 어떤 대통령에게 몰려있는 권한을 좀 분산시키고 싶은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첫째, 대통령제를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은 글쎄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 논의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제는 유지를 하되 이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는 그 전제를 깔고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는가를 보면 그렇습니다. 행정부가 현재는 입법권을 함께 행사를 하고 있죠. 우리 헌법이 그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 이미 4공화국, 5공화국 때 유지되어 있었던 그런 대통령의 입법권 혹은 제헌 헌법 때부터 유지되어 왔었던 어떤 내각제 기초 위에서 대통령도 입법권을 이제 행사하는 혹은 행정부의 입법권을 같이 주는 이런 행태가 지속이 되었다는 거죠. 당연히 이 부분은 내려놓게끔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그 비판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을 보면 대통령이 너무나 무지막지한 인사권을 보유한다 혹은 휘두른다라는 측면에서 나오는 부분이 커요. 예컨대 너무나 수많은 공공기관들, 당연히 권력기관장은 뭐 당연한 것이고 수많은 공공기관 혹은 유관기관에 대한 어떤 그 인사권들을 대통령이 직접적이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다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헌법을 개정을 통해서건 혹은 법률적인 어떤 양보를 통해서건 분명히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직 의원들의 어떤 행정부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 즉 국무위원 겸직 부분이라는 것은 당연히 자제를 하든 혹은 대통령이 그 부분은 좀 이제 내려놓든 하는 인사권의 분립이나 혹은 인사권의 양보 같은 건 필요하겠죠. 또 감사원의 독립기구화라던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의 임명 구조를 변경한다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헌법 개정 필요하죠. 네. 왜냐, 지금의 이제 헌법을 우리가 보통 87년 체제라고들 말을 많이 하는데요. 1987년에 그러면 이 헌법이 초안부터 작성이 됐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제헌 헌법부터 있었던 그런 내각제 기초 위에 세워졌던 대통령제를 제2공화국에 잠시 내각제 개헌으로 갔다가 다시 3공화국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께서 대통령제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대통령제의 어떤 초안들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이제 제4공화국의 어떤 유신헌법 가고 50 가고 다시 60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쓰려니 제3공화국 헌법을 가져와서 그 초안 위에다가 이제 오늘날의 헌법을 쓰는 게 좀 더 쉬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자면
독소 조항이라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오늘날에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혹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시대적으로 많이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규정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라도 예컨대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던 혹은 어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조들을 개선을 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직 국회의원들의 국무위원 겸직 부분이에요. 이게 헌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못 건드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국회의원들의 어떤 겸직 금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헌법에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하위 법률인 국회법에다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걸 겸직하면 안 돼라는 것을 이렇게 열거를 해놨어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다 해놨는데 그 중에서 참 애매하게도 희한하게도 국무위원을 겸직하면 안 된다라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냥 편안하게 이제 본인들의 어떤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을 분명히 국회법 정도만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네, 분명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많은 부분들이 대통령제라는 그 권력 구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요, 정당의 문제, 혹은 의회의 문제, 그리고 그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양당제 혹은 양당체제 어떤 독점적인 카르텔 구조가 가장 문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걸 풀려면 사실은 선거제도를 바꿔야 돼요. 근데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누구냐?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이런 카르텔 구조를 그렇게 쉽게 놓아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번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야, 정당이 바로 서야 되는구나. 또 사법부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혹은 의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학습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양당제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기에 좋을까? 아니면 어떤 비례적인 선거제도를 통해서 다당제화를 가는 게 좋을까라는 판단들을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논의가 많이 필요해서 그 여론을 통해서 이제 선거법을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이전에 있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정당들의 각성이에요. 이제 12.3 내란 사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비상경까지 단행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정당과 본인의 소속 정당과의 어떤 스킨십 혹은 유대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랑 소통 자체를 하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벌어졌을까를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본인 정당에서 훈련되고 이제 양성된 충원된 어떤 엘리트들을 계속 이제 배출해내지 못하고 대선 후보까지도 본인 소속 정당에 있는 어떤 인사들의 이 대선 후보화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다 쓰는 형태로 꺼다 오는 형태로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난번 대선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검찰 출신이었던 것 외에 그 어떤 정치적 경험이나 혹은 그런 관련 경험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로 말하자면 신인이고 한 것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봤을 때 회사의 CEO를 맡겨요. 회사의 대표를 뽑는데 신선해. 그래서 축구 잘하던 사람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대표를 해볼까? 라고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삼성의 회장 뽑는데 누가 야구 잘했던 어떤 이승엽을 갖다 쓰자고 얘기를 합니까? 마치 그런 일들이 정치에서는 너무나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넌센스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당들이 각성해서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정치 엘리트의 교육과 충원 시스템에 정말 노력을 하고 뿌리 깊은 정당을 만들어야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도 진출을 하고 혹은 기초의회, 광역의회의 힘을 받아서 또 국회의원까지도 이제 스텝을 밟아서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훈련된 어떤 정치인들을 배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소통이 되는지 혹은 입법이 어떻게 되어야지 가장 좋은지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자리로 도전을 할 수가 있겠죠. 협치 참 어렵고
어렵고도 생각해보면 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협치의 기본 전제는 혹은 기본 베이스는 상호 존중이라고 봅니다. 이제 싸워야 할 대상은 맞을 수는 있는데요. 그 사람이 죽여서 없앨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같이 싸우면서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혹은 생산적인 경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거를 바라는 건데 이 국회에서 이제 양당이 하는 특히나 그런 이 행태들을 보게 되면은 서로를 없애버려야 할 존재로 규정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새도 양쪽 날개가 있어야 나라. 그런데 하물며 국가가 잘 되려면 어떤 한쪽의 목소리를 치우쳐졌을 때 과연 그 국가가 건전하고 혹은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혹은 양쪽 날개 펼쳤을 때 진보가 되었건 보수가 되었건 이런 목소리를 포용을 하려면 서로 상호 존중하려는 그런 자세가 가장 필요하죠. 그렇다면 국회로서도 그런 부분들의 자정 노력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은 차기 대통령께서는 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본인의 소속 정당을 배척하지 말라. 그리고 나아가서 의회를 견제할 대상은 맞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 싸움만 해서는 절대로 국가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어떤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을 진행하고 싶다. 혹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의 단독적인 어떤 행태만으로는 절대로 끌고 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국회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여와 야를 다 어우를 수 있는 예컨대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화해서 예컨대 1년에 4번 분기별 한 번 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함으로써 함께 이야기를 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정도에 대해서는 차기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극화의 기본적인 부분은 사실은 정치 쪽에서도 추동을 한 것이 굉장히 많이 커요. 그러나 단순히 이제 양당이 이렇게 싸워서 그렇게 됐어라는 측면보다는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는 미디어 환경이 너무나 정말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 관점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제도적인 장치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많이 논의를 해서 좀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광장에 지금 나와 있는 분들 보면 서로의 소리를 잘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서로 관심사나 정치 성향이 애초에 달랐는데 그것이 오늘날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서 너무나 이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매체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지개 세상처럼 내가 아무리 하얀 사람이어도 빨간 사람, 파란 사람, 노란 사람, 검정 사람이 다 있는데 온라인 세상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본인의 SNS 혹은 소셜미디어를 봤을 때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 입맛에 맞는 것들로만 이제 구성이 돼요. 내가 하얀 사람이면은 옆에 조금 더 흰 사람, 덜 흰 사람, 혹은 희끄무레한 사람이 모일지언정 파란 사람, 빨간 사람, 노란 사람의 글들은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온라인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은 되게 하얗게 생겼어.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세상을 나왔더니 어라? 왜 얘는 빨간색 얘기를 하지? 얘는 왜 파란색 얘기를 하지? 이상해 나아가서 싸워야 될 적 혹은 없애야 될 어떤 대상이라고 규정을 하게 돼요. 그것이 아마도 얼마 전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든지 이 난입 사건이라든지 이런 결과로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 수용자들 스스로, 시민 스스로가 모두가 다 자력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을 해요. 국가에서 혹은 정부 차원에서 혹은 정치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정책이나 제도적인 정비들을 정말 큰 어떤 국가적인 양극화를 좀 해소하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잡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해주었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좀 펀딩을 해서 독립적인 팩트 체크 기관을 둔다던가 혹은 민주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좀 열심히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독일의 전 총리죠. 앙겔라 메르켈의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반대 의견을 얼마나 접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 세상의 어떤 나의 필터 버블, 이 하얀 세상 혹은 노란 세상에만 갇혀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혹은 그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반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자기 대통령이 되실 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